뭐가 나왔길래 심각한 문제지? 집안. 또 수면이 부족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알람을 끄라고 이제 오는. 음. 그러니까 이게 아이는 순수하고 착한 면이 있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표현 못하고 상대에게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더 과격하게 상대의 멘탈을 깨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죠. 아침 6시 반에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양말 짝 맞추는데 자꾸 막 해집냐고 그러고 있네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 앞에서 분석해서 봐서 알지만 아내는 이게 외로워서 그래요. 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거든. 그래서 남편밖에 없다 보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 옆에서 떨어지질 않아. 옷 갈아입을 때도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잔소리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 시작은. 근데 잔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보 같이 있고 싶어. 여보 아침에 나가는구나. 아 당신 나가면 또 쓸쓸하겠네. 당신 보고 싶어 어떡하냐? 라는 게 마음이거든. 근데 들어오면 뭐라고 하고 나갈 때도 너 때문에 자꾸 잠 깬다 아이가. 6시 반에 나가는 게 말이 되나. 사람 잠도 못 자게 하고. 그게 잔소리를 하면서 아침에 나가는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생각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 너의 잠을 깨우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괜찮은 아들 방에 가서 자지. 바로 그냥 분리. 진짜 귀인 몹시 띵받네. 진짜 남편 아주 띵받네. 근데 아마 진짜 새끼 졸라 띵받네겠죠? 커피 탈 때도 옆에 붙어 있고. 무슨 신혼도 이렇게 안 하겠어. 어? 자꾸 이게 남편이 나갈 때 일어나서 배웅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데 이 아내는 어때? 그 상담이 왔을 때 일어나서 지금 이거는 보통 이 여기서 오디오를 끄고 보면 약간 신혼부부 같죠. 남편은 과묵한 남편,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지금 남편 주변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남편하고 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남편 옆에 붙어 다니는 그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 일하러 나가는데 괜히 아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과묵하게 그냥 준비하고 가는 남편. 화장실에서 일 보는 중에도 쫓아가. 야, 이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야? 멘트는 욕하고 있어. 무슨 욕인지는 모르겠어요.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있어. 이 삐뚤어진 아이들이 이렇죠. 관심 받고 싶으니까 괜히 더 나쁜 짓 하고 말썽 부리고 괜히 관심 받고 싶어서 더 말썽 부리고 그러는 아이들의 모습이지. 가끔 그치 음소거를 하고 보면 이거는 어떤 진심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할머니 영혼과 동자신. 집에서 옷을 이게 주섬주섬 차려입을 때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욕은 계속 하고 있어. 뭐 꺼지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는 솔로에서도 많이 봤죠. 가라고 하지. 그래도 막상 가면은 가란다고 진짜 가냐?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아내는 그 마음은 알겠어. 우리는 제3자니까 알겠는데 아침부터 계속 욕먹고 집을 나서는 남편은 이게 멘탈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그게 내가 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서운한데 그 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미워지고 그 미운 마음에 내가 공격적인 말을 쏟아냈다가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그렇게 나쁜 마음이면 헤어지자. 그렇게 되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야 그래 내가 너 만나준 거 감사하지도 못할 망정 헤어져. 참 이 새끼 나랑 헤어져 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하고 헤어지고 나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 라고 그때 생각해도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거기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한 입장에서도 그래 그 사람이 보고 싶어도 그래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보자고 하냐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그거를 지금 벌써 20년째 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지금 이 남편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캐치가 빠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욕을 하면 그냥 욕을 하나 보다. 아 내가 그렇게 싫은가 보다 미운가 보다. 물론 20년을 살았으니까 아예 모르진 않겠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보고 싶어서 저런 말 하는구나. 머리로는 가끔씩 알아도 그걸 어떻게 계속 그렇게 생각하겠어. 근데 아내도 남편 오면 뭐 밥 줘 이런 말해도 맨날 밥 줘 잘 뭐 자자 이런 말만 하지 하는 것도 다른 말도 좀 하자 이런 말도 있고 밥을 또 차려주고 이런 걸 보면 네 좋아하는 거 차려줬다 이런 것도 보면 아내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그 애 안에서 갇혀 있어. 어른이 돼야 돼 빨리. 뽀뽀라도 해주고 출근시키지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서 많이 짜증나긴 하는데 이제는 무뎌졌다.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 들여다보고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더 멀어져 버린 거야. 남편은 그렇잖아도 회피형인데 회피적인 성향이 더 커져 버린 거야. 에이, 그 부모나 부부는 남편이든 아내든 다 힘들죠. 그 와중에 이제
서로서로 힘든 거 생색 안 내면서 이해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힘들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편하겠어. 그리고 또 아이라도 있으면 또 말 그대로 아이가 주인공의 삶으로 다시 바꿔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편하고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아침 7시 반에 도착한 곳이 배달 일이 아니야. 지게차 일이었어. 아니 힘든 거를 생색 내야 될 때도 있어. 적당히 생색 낼 필요는 있어. 사람에 따라서. 뭐 생색 안 내도 알아주면 그게 베스트. 서로서로 알면. 근데 뭐 모르면 생색도 좀 내야지. 근데 그 생색 내다가 싸움이 나면 그건 최악. 적당히.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알아주면 베스트인데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럴 때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적당히.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람이 힘들게 그렇게 사왔는데 그만이라고 말하기 그렇잖아. 남편이 아침부터 나가서 지게차 일을 해요. 지게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달 일을 하는 거야. 투잡을 하는 거지. 이게 지게차 일도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납품 기사 일을 하면서 그 택배 일까지 배달이 부업이었구나. 그치. 저거 힘들지. 다 몸쓰는 일인데.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일한대. 평균 수면 시간 3시간이래. 3시간 자는 사람을 그렇게 깨우는 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 5, 60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배달 일이 줄어들면서 원래 씀씀이가 있으니까 그걸 갑자기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한 5, 60 정도만 도와줘도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아내가 뭘 먹는 장면은 그냥 편집됐겠죠. 아까 아침엔 영하 3도였었는데 한 달에 아무 계획 없으면 거의 안 쉬고 365일 중에 단 5일 휴식. 하루에 3시간 자는 그런 삶을 1년에 5일 쉬면서 하고 있으니 이게 몸이 버텨나나 이거? 이 남편은 진짜 어디서 생색 낼 데도 없고 일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늦잠 잘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아내는 지금 남편한테 막 뭐 던지고 그랬지. 그래서 돌아와서는 어쨌건 남편 제대로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상처도 많고 남편에게 서운함, 원망, 복수심 있는 거 알겠는데 그거에 사로잡히면 미래가 없어. 원래 내가 어떤 복수의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내 삶보다는 복수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복수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야. 하물며 이게 지금 남편인데 배우자한테 복수심. 이거는 뭐 바뀐 경우도 많아요. 어쨌건 내 배우자한테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도 없는 거야. 현재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것만 보고 앞으로 더 잘 될 생각을 해야 성장이 있지. 그래도 걱정 남편분보다는 얼굴은 좋으신 듯. 근데 그거는 일단 돌아와서 육아를 하진 않으니까 최소한 밥은 얻어 먹으니까 앞에서 뭐 잔소리를 하건 그래도 밥 차려주는 아내도 있고 지금 내가 밥을 먹여야 되는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좀 낫죠.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이 이제 쪽잠 자고 막 이럴 때도 막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신경 안 써주고 놀고 이게 자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너무 서운한 거지 아내는. 그러면서 별말을 다 해. 근데 아내는 남편 피곤한 거 알고 있었는데 짜증나서 괴롭혔대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인 아이들의 특성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인지, 이 사람을 진짜 괴롭히고 싶은 마음인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이 사람을 안 보고 싶은 마음인지, 보고 싶은 마음인지, 그거를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태. 이거는 어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경계해야 돼. 내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낮에 12시에는 남편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전에 뭐 먹는지 사진을 보내주네요. 참 저런 건 진짜 젊은 부부들도 하긴 힘든 건데. 그래도 남편도 아내 생각한다고 저런 거 찍어서 보내는 거겠죠? 네. 저는 남편을 기사로 생각했겠지만 남편은 전쟁과 그치 같은 전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편도 감정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은 또 아내가 한편으로는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았잖아. 그리고 남편이 또 자기 힘들다는 얘기 해봤자 지금 아내는 그런 걸 알아줄 리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는 뭐 살벌한 답장 문자 밥 먹는다고 문자 보내주면 야 맛있는 거 먹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게 대화가 되면 좋은데 아내는 남편이 사진 보내주니까 좋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진도 안 보내주고 가가지고 아예 그냥 차단.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게 그냥 끝 하고 얘기를 하면 아내는 서운할 거거든. 니 혼자 맛있는 거 처먹냐? 이거 20살에 연애할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아내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잠만보를 때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남편을 잠만 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3시간 자는데 잠만 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일차원적인 사고지. 집에서 이렇게 본인 취미생활 하면서 뭐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실은 남편의 희생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현재는, 과거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지금 생리전 증후군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돼. 근데 이거는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저게 명분이 되니까 저걸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데 자기도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럼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반성하고 고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요인을 찾는 거야. 그게 지금 PMS인 거지. 그래서 뭐 허리 통증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막 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뭐 그거는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저 정도까지 남편에게 한 행동하는 거는, 그러면 한 달에 하루만 그러면 이해해. 그래도 그나마 이해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카톡 보내고 답이 없으니까 이제 음성 통화로 걸고, 뭐 할 때 다 돼가니까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남편도 그냥 그 명분을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PMS라는 게 명분이 되니까 그때는 더 시원하게 막 질러버리는 거야. 아무튼 여지건 이 PMS 오면은 완전 퍼진 거지. 퍼지 상태가 되는 거지. 네 엄마 옆자리 네 자리가 될 게다. 막 가서 죽어라. 막 이런 말들을 막 서슴지 않고 막 던져버리는 거야. 그 악행에 명분이 쌓이면 그 악행이 정도가 없어요. 합리화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선을 못 지켜요. 그 악의 평범성이죠. 내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는 선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남편은 뭐 운전도 해야 되고 할 얘기도 했고 해서 끊는데, 아내는 지금 남편하고 계속 연결돼 있고 싶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을 때는 자고 남편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이상하거든. 보통 이 정도 남편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남편한테 전화 걸 법도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배웅을 한단 말이야. 본인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러다가 지쳐서 그러다가 관계가 단절되면 지금 아내는 못 살아요. 하루 종일 남편 생각만 하고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아내는 지금 스스로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남편한테 전화하는데 남편은 심지어 이렇게 전화가 계속 오니까 뭐 콜을 못 볼 때도 있고, 그리고 계속 전화를 받다가 자동차 사고가 2번이나 났었대. 아주 심한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하지. 그리고 이 아내가 진짜 얼마나 사회생활을 안 했냐라는 게 여기서 이제 대화에서 드러나는데, 회사에다가 깽판 쳐가지고 이직했다. 월급 늦게 준다고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월급 빨리 달라고 따지고. 야, 근데 그 집 와이프가 전화해가지고 사장한테 따지면 뭐 엄마가 회사에 전화하는 게 싫을까? 와이프가 전화하는 게 싫을까? 어떤 쪽이 더 싫을까? 직원의 엄마가 전화하는 거랑 직원의 와이프가 전화하는 거랑 뭐가 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뭐가 더 싫죠? 근데 엄마가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되게 좀 못나 보일 것 같고, 아내가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조금 불쌍할 것 같기는 해. 근데 배우자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면 얘 진짜 불쌍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먼저 들 것 같기는 해. 카풀을 하는데 왜 여자를 태우냐고 막 그러지만 여직원 한 명만 태운 게 아니고 다른 남자 직원도 하고 여러 명 카풀해서 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아내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여러 사람 탄다고 했는데 여자 직원 타는 것 때문에 이제 난리를 친 거지. 근데 저렇게 여럿이 타고 가는데 좀 이렇게 나이도 연차도 쌓이고 이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원 관리 차원에서도 저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소동까지 부리고 이거 뭐 사회생활 하겠어? 남자가 이거 사회구실 하겠어? 이거 뭐 성별을 바꿔도 뭐 여자가 저러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뭐 회사에서 소동을 부렸어. 이거 뭐 사회생활 하겠어? 틈 봐서 자르지? 실제로 지금 이 아내는 걱정부부 아내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쌈딱으로 지금 이 얘기들을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공격성,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스스로가 약한 존재라는 생각은 그 사람을 공격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이 공장에서 일할 때도 계속 전화 오고, 그렇게 아내 때문에 자꾸 퇴직을 하게 되는, 나보고 남편 직장 동료가 나보고 형수라고 해서 그것도 열받아서라고 아내가 그러는데, 단어에 대한 무지, 어떤 호칭을 본인이 모르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뭐 그런 일들이 있죠. 본인의 무식으로 상대를 무례하다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 둘은 엄마에 대해서 그냥 좀 무관심해요.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무관심해. 나이대도 그런 나이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형수라는 단어가, 본인을 형수라고 부르면서 욕했던 남편의 사촌 동생이 있었어. 형수 그러면 안 되지, 형수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잖아 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았어. 그래서 나를 형수라고 부르는 이 시 가족들이 전부 싫은 거야. 형수라고 불리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형수라는 그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런 말을 열받는 거지. 근데 이건 감정적인 거야. 그 호칭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호칭은 호칭일 뿐이야. 단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데 이 형수라는 단어를 이 아내 입장에서는 머릿속에서만 그냥 부정적인 단어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뭐 언제 봤다고 형수라고 하는데 봤다고 형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무식과 그 본인의 부정적인 경험 두 가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좀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도 하고 모르면 찾아보고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존칭인데 근데 이제 형수라는 소리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칭얼대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남편이 답답하니까 그냥 형벌되는 사람을 이렇게 정답게 부르는 말 나는 안정답대. 이게 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트집 잡는 거지. 그 호칭이 어떻다고 한들 그게 나에게 나의 본질을 거스르는 건 아니야.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든 할아버지라고 부르든 내가 달라지지 않거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줌마라 소리 들러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아줌마가 아닌데 아줌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인데 할머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아니에요. 벌써 이게 무지하고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 그럼 뭐라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이름으로 부르래. 나훈 씨라고 부르래. 근데 아내가 이게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나훈 씨는 존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하는 존칭이 아니에요. 아랫사람한테 하는 존칭이에요. 동등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높임말이야.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높여주는 거지 윗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하선 씨가 교수님이에요. 교수님한테 하선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야. 씨는 윗사람한테는 존칭이 아니에요. 이게 무지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고 배우지 않으면 이런 일 일어나. 모르니까 감정이 앞서버리는 거야. 그치. 후배가 내 아내한테 누구 씨 하는 거는 이 새끼가 미쳤냐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철웅 씨 이러는 거는 나를 뭐 이렇게 친구거나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거나 아랫사람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근데 나이 많은 후임한테 퇴사하고도 누구 씨 이렇게 불렀는데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름으로 불리고 싶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야. 자기가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남편을 무시하는 꼴이 되거든요. 누가 형의 아내를 나보다 나이가 있는 그 어른의 아내를 씨라고 부르고 이름을 불러. 누가. 그거는 말 그대로 일종의 플러팅이야. 이게 지금 웃기는 일이거든 지금 저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이 부부는 그래도 둘이 기본적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선 씨도 아니 그게 더 예의 없지 않나요? 그냥 여기서는 뭐 그냥 뭐 되바래진 누구누구 씨 이러면 되바래진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죠 실은. 근데 저거는 아내가 형수라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야. 트라우마에 갇혀서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고 그냥 집안의 스스로를 가둬버렸어. 그리고 아내가 남편 전화기에 장난을 쳐. 모르는 사람한테 막 카톡을 보내버리고 단톡방에다가 욕설 보내고 저번에도 회사 단톡방 나가버려가지고 윗사람이 막 뭐라 하고 단톡방을 그냥 나가버리고 근데 진짜 그 내 주변 사람이 저런다고 저 애들이 그래도 혼낼 것 같은데 야 아빠 이거 큰일 난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상사한테 혼났다고 하니까 그걸 좋아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곤란했다니까 좋아하는데 남편 성질을 건들고 싶대. 남편이 싫어하는 걸 하고 싶대. 이게 진짜 아이들이 말썽 피우는 딱 정확히 그 이유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말썽 피우는 아이들의 관점이야. 무관심한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나쁜 짓을 해야만 부모가 나를 돌아보니 나쁜 짓을 해서 부모의 관심을 얻고 근데 그게 몸에 붙어버리니 정말로 나쁜 짓 하는 아이로 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아내는 딱 그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본인 즐거움을 위해서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그래서 배달 기사 단톡방에도 뭐 배달 기사 비하하는 뭐 딸배나 이런 말까지 올리고 막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안 좋게 보이는 게 좋냐라는 거에 이제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하선 씨도 야 이건 좀 그래서 저를 화나게 하고 안 풀어주고 그러니까 저건 뭐 할 말이 없네요. 지금 39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20살에 결혼했을 때 부부 생활은 어땠을까? 물론 이해는 해요. 20살에 애 낳고 키우고 하려면 뭐 정신도 없고 했겠지만 시부모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 아내는 철이 없고 많은 훈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 부모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남편은 말이 없고 아내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관점에서만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부모님들 문제가 있고 잘 못했지만 지금 이것도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시부모님과 살 때도 상당히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근데 물론 철없는 행동을 아내는 했고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지금 충분히 어른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남편은 그 중간에서 어떤 방음막이나 이렇게 할 정도로 남편도 어른스럽지 못했고 지금 20살, 30살 그때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보다 지금 갑자기 더 어려져서 막 애기 동자 빙의 돼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오히려 애들도 키우고 했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을 가능성이 큰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문제되는 행동을 순수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겠죠? 그때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설정을 그 설정에서 이름을 바꿔요. 병신이라고 바꿨군요. 지금까지 아내의 행각을 보면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 그렇지. 시댁이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어. 많은 집안이었고 그 시아버지의 폭력과 시댁이 며느리에게만 사이비 종교를 강요했던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물론 엄청나게 잘못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며느리가 왔으니 너는 종교를 무조건 믿어라. 며느리가 왔으니 넌 좀 맞아야겠다. 그 맥락은 아니고 그 안에도 맥락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거를 왜냐면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을 거고 이미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내는 자기가 받은 상처 결론적인 그 상처 위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뒤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지.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게 걱정 부분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피해자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당한 거 위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앞에 전후 과정에서의 맥락은 기억하지 않아. 지능적인 문제는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남편 상태 메시지를 또 어떻게 이렇게 바꾸지? 남편은 핸드폰을 못 잠궈 놓나? 잠궈 놓으면 아내가 싫어하니까 안 잠궈 놓나? 그래서 상태 메시지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바꾸네요. 그렇게 이제 상습적으로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고요.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 시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 어렵겠네요, 참. 고생 많이 했겠네. 근데 저거를 이제 스스로 창피하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밖에서만 착한 사람이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 인간이다. 근데 집에서는 잠만 잘 수밖에 없지. 집에서 자는 시간이 3시간인데. 그리고 본인 프로필에도 그런 극단적인 메시지들을 적어놔요. 나는 태어난 게 잘못이다. 자식 성인 돼서 청소년 교도소 간다. 사람. 이게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지. 보통 40 다 된 어른이 이런 상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쓰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쓸 수가 없어. 주변에 자기 체면도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뭐 서브폰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전 아니면 뭐 휴직 중에도 쓰기 힘들어. 이거는 근데 진짜 저런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은 거지. 저것조차도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야.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유골함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도 악담을 적어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한 그 정도까지 일을 겪어놓고도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것들이 참 본인을 가둬버린 상태지. 이걸 그냥 단지 시부모가 문제 있었다라고 하기엔 더 이상은 그걸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이건 지금 본인도 선을 넘고 있거든. 선을 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 그냥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지금 남편에게 하는 행동만 봐도 솔직히 선을 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왜 그랬지 해서 반성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럴만 했어라고 본인을 명분을 자꾸 이것저것 삼잖아. 뭐 PMS 때문이야. 아니면 뭐 내가 그 예전에 당했기 때문이야. 난 PTSD에 시달리고 있어. 그럼 명분으로 그냥 다 해버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옷에 밀가루하고 식용유 다 뿌려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방에서 잠을 안 잘 정도로 성질 나서 커피도 다 뿌려 놓고. 그러니까 이게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건 뭐 아내나 남편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최소한 남편은 참고 있는 거고. 아 이래서 종이컵 쓰나? 그래 여기 막 커피 묻은 걸로 막 뿌려가지고 도배한 지 1년 됐는데 지금 저 막 벽에 다 커피 그 커피 묻어있고 그렇단 말이야. 천장에 양파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거지? 뭘 어떻게 하면 천장에 양파가 붙는 거야?
아, 짜장면 시키면 같이 오는 양파가 천장에 붙었다고. 근데 이제 저걸 보면서 아내가 막 웃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태현 씨가 조사관이 저게 혹시 재밌으세요? 근데 저거는 아내는 저게 재밌다기보다는 감정을 좀 회피하는 부분도 있어. 원가정에서도 이런 장난 받아들일 부모가 아니지. 그쵸. 그게 연애 시절에 형성됐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전에 이미 형성됐는데 억압돼 있었겠죠. 절대 튀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는 성장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연애하면서 튀어나왔겠지. 그래서 아내는 여기 둘째 아들 지나가도 아내는 남편에 대한 막말을 그냥 막 쏟아내죠. 내 주둥이로 내가 마는데 왜 지가 지랄인데 이러면서. 지금 보면 물론 그나마 애들이 큰 상태인데 여기 보면 애들이 컸지만 이게 아이들은 평생을 듣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감정적으로 피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 변화 느끼지 않으려고 방으로 그냥 피해버리잖아. 아내는 지금 남편밖에 안 보이니까 남편 따라서 와서 또 폭언 쏟아내고 있고요. 참, 남편은 아마 재혼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겠다. 라고 그냥 판단한 것 같아. 결심한 것 같아요. 아들의 바람은 싸움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래요. 남편은 수류탄인데 수류탄 핀을 꽂았다 뺐다 꽂았다 그러고 있는 거래. 지금 남편이 안 참아버리면 예전처럼 뭘 부시고 남편은 지금 저걸 폭력적으로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말로 싸우면 끝도 없을 거고. 근데 남편은 이제 재혼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안 그러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어쨌건 재혼을 할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왜냐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가 아내랑 살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항상 아버지에게 무서워하던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인도 싫었을 거야. 무서웠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려고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핀을 뽑으면 터져서 이혼할 것 같고 본인도 터지고 싶지 않은 거지. 본인이 터질까 봐 본인도 본인이 무서운 거야. 그게 아니면 저를 낮춰서 사는 거죠. 그냥 다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건데 아내가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내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에 가깝긴 하죠. 근데 그거를 남편이 뭐 알겠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고 아내는 이제 39이지만 아직도 아이처럼 방황하는, 그게 성장하지 않을 명분이 있으니까, 원더랜드를 떠나지 않을 명분이 있으니까 그냥 피터팬으로 사는 거지. 근데 돌아와야죠, 현실로. 지금 본인이 원더랜드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남편이 몸 갈아 넣으면서 지금 본인 울타리 대줘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부가 둘이서 방에 돌아와서 모습은 그냥 부부들 여행 온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내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그냥 계속 옆에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계속 있으면서 말도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러면 말을 많이 안 해도 아내는 치유돼.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남자가 어딨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뭐 둘이 저런 수칙 같은 거 같이 읽고, 그래서 아내는 지금 여기서 남편이랑 둘이 같이 있으니까 막 놀러 온 것 같고 지금 설레. 좋아. 남편이 이렇게 시간 오래 같이 있으니까. 남편이 깨어있는 상태로 같이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 놀러 오긴 뭘 놀러 와. 놀러 온 게 아닌데. 아내는 지금 안전한 곳에, 집 밖에 나왔고 안전한 곳에 왔고 남편하고 함께고 이러니까 좋아 지금. 그래서 아내는 뭐 카메라 보면서 카메라랑 놀고 있고요. 남편은 또 그런 아내를 보면서 좀 안쓰러웠다 하고, 그리고 집에 더러운 것도 반성하고, 지금 보면은 뭐 청소할 의지도 생겼고 남편이 힘든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그런 모습들 눈앞에서 보니까 그게 사실로 오는 완전히 애 같은 그런 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짠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순수하게죠. 모르니까 저렇게 욕할 수 있는 거거든. 본인이 해보면 욕먹고는 못할 일이고 그걸 눈으로만 봐도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냥 눈앞에 보일 땐 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원래 애들이나 청소년은 자기의 현재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게 와닿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보면 그래도 아내가 그걸 보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고맙고 내가 많이 부족했고 반성해, 미안해라고 이렇게 또 좋은 문구를 써줬는데, 또 모르죠. 이혼수능 캠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둘째 날 아침 심리 상담 치료 시간인데요. 첫째는 지금 독립을 한 것 같던데? 군대 갔나? 무덤덤해졌다. 19년 부부 생활 하다 보니까 무덤덤해졌다라는 게 가장 문제로
아내가 꼽은 이유는 무덤덤하지 않고 뭔가 예전처럼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가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겠지. 그래도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 20살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지. 이 남편과. 그래서 계속 그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해. 근데 본인은 이제 마흔이란 말이에요. 자발적 외출 금지. 그게 참 사람을 그 안에 가두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은 조금 뜬금없는 얘기지만 미스터 황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나는 체질적으로 그래라는 명분이 생겼잖아.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피부가 그렇고 예민한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어. 안에도 실은 큰 상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그게 되는 순간 거기서 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분이 이혼됐는데 이혼하기 전에도 집 밖에 안 나갔냐? 그때는 주말에 종종 가족끼리 나갔고 이혼 전에는 그때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때는 소통이 좋았겠지 아이랑. 지금은 아이랑 소통이 안 되지. 보통 그 또래 애들은 부모랑 얘기를 원래 이때보다 부모의 도움이 덜 필요하기도 하고 주변에 뭐 다른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게 편하지. 지금 엄마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 나이기도 하고 더더욱 그런 엄마의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근데 여기에서 저 힌트를 찾아내더라고요. 남편을 왜 그렇게 괴롭히냐 그거는 어릴 때 아빠가 그렇게 안 해줬다. 어릴 적에 그냥 술만 마시고 생물학적 아버지 뭐 이것도 모르는 일이야. 왜냐면 이 실제로 그냥 정말 술만 마시는 걸 수도 있겠죠. 정말 술만 마시고 그런 생물학적 아버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그거 알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아내분이 아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아내분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들을 수가 없어. 그 아빠가 일주일 내내 그냥 술 먹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낮에도 술, 저녁에도 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셔틀 부부 나왔었잖아요. 셔틀 부부도 그냥 술만 마시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 일하고 집안 생계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건 기억 안 나지.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상쇄되냐고? 상쇄되는 것과 그냥 술만 마신다고 묘사하는 건 다르지. 술만 마시고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거는 틀리단 얘기예요. 상쇄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게 틀렸단 얘기야.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나쁜 아버지였다. 오케이. 근데 술만 마시고 생물학적 아버지였고 저 말에는 가족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말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아내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상쇄되나요? 그 말은 지금 술로 돼 있어서 그렇지 잠으로 치환해봐. 물론 술이 더 나쁜 거지만 잠으로 치환해봐. 아내는 그냥 잠만 자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쳐봐. 아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일도 해요. 가정도 책임지는데? 그런데 그게 상쇄되나요?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집에서 잠만 자는데 나가서 일한다고 그게 상쇄되나요?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술만 마시는 건 안 좋지만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실은 아내가 볼 수 없었던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안 좋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 당연히 술 안 마시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아내가 생각하는 지금 아내의 시야로는 안 보였을 것들이 많다는 거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을 거란 말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나쁜 아버지였겠지만 지금 아내가 보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 모습은 아닐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에서 술만 마시고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랬다면 지금 아내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아버지가 진짜 생물학적인 아버지고 엄마가 어려서부터 일을 했다면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외박부부의 아내 있죠. 일에 되게 치여 사는 그래서 불안하고 예민한 성격인데 일을 쉬지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어. 물론 지금 아내 같은 성격이어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정말 일하는 거 어머니가 그런 거 다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일에 치여 살았으면 아내는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렸을 때도 굉장히 의존적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어렸을 때 본인이 막 본인의 삶을 위해서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어머니로 통해서 봤는데 지금 이렇게 산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지금 아내가 묘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실제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나쁜데 좋다는 건 아닌데 지금 아내는 지금 기억이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린 아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그렇게 기억되어 있고 그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 그게 어떤 사고고 실수였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계획되지 않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내는 집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결혼이라는 걸로. 주폭하는 아버지였으면 그 주폭에 대한 묘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 아버지는 방치했다는 거에 가깝지. 만약 그랬다면 지금 그냥 술만 마시고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묘사를 하지 않았겠지. 그렇게 주폭을 나한테 계속 한다면 주폭을 얘기했겠지. 거기서 그냥 술만 마시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할 거야?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방금 묘사한 아버지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말했을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남편에게 기대고 싶다. 괴롭히는 거를 남편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보통 딸에게 아버지가 하듯이 자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자상하게 안 받아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버지에게 자상하게 받아줬으면 한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자상하지 않았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 분명히.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고 그랬겠지.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딸이 괴롭히고 자꾸 전화하면 훈육을 하겠죠. 혼을 내겠죠. 실은 혼나지도 않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말 그대로 방치됐던 딸일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쁜 아빠지. 이것도 나쁜 아빠예요. 이건 절대 좋은 아빠가 아니야. 당연히 주폭하는 아빠도 나쁜 아빠고 방치하는 아빠도 나쁜 아빠지. 이 아내의 아빠가 좋은 아빠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어떤 케이스였을지를 유추해 보는 거야. 근데 이 아내는 그 감정적인 스트로크를 못 받은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을 못 받은 거야.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든 바라는 거야.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남편이 나를 방치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 방치하지 말라고 찌르고 나 이래도 안 볼 거야? 이래도 안 봐? 이런 식으로 지금 남편한테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에게 바랬던 것처럼. 방치라는 느낌은 맞을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런 혼도 안 나봤으니까. 혼도 안 나봤는데 뭘 주폭이야. 그러니까 물론 나도 이 장면을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 그럼 남편이 혼냈으면 좋겠어요?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혼나고 싶진 않지. 귀엽게 봐주면 사랑받고 싶은 거지. 방치됐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들처럼 뭐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통 아버지들이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죠. 오히려 좀 혼났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는 다 받아주지 않아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은 이상화돼 있다. 너무 이상적인 원형을 그리고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아버지. 뭘 해도 그런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에게 만약 초등학생이 그랬다면 혼났겠죠. 근데 이 아내는 그런 걸로 장난을 쳐본지는 모르겠지만 혼나지도 않은 거지. 혼나고 싶을 정도야.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방치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클 거고, 그래서 이 아내가 어쩌면 남편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도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다정하게 대해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그 프로세스에 의하면 남편이 지금 좀 무뚝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선택한 거죠. 아버지의 그런 속성이 비슷하니까. 저는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선생님은 너는 훈육을 받지 못하지 않았다. 네가 훈육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남편한테 하듯이 나한테 하겠지. 진짜 네가 훈육이 안 됐겠어? 훈육이 됐겠지. 근데 네 기준이 너무 높아서 네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야. 지금 벌써 집에서 말투와 여기서 말투가 다른데 네가 훈육이 안 됐겠니? 그러니까 아내는 아 그래요? 그래서 집안과는 180도 다른 그런 아내. 심지어 예의 바르고 조신해요. 이 의사 선생님이 논리가 아주 대단하군요. 논리로 지금 아내를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마음에서 탈피해라. 근데 아내는 전 항상 어리고 싶대. 이게 근데 아내도 이거 영상을 보면서 깨달을 거예요. 깨달았겠지. 본인도 이제 40이고 40에 어리면 50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언제 성장하려고. 이제 아이들 10년 후에는 이제 뭐 결혼하고 손주 보고 그럴 텐데. 아니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손주랑은 또 잘 놀려나? 그때 며느리들한테는 또 혼나겠네 그러면. 며느리들한테 무시당해. 사람이 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어리고 싶고 어리게 행동하는 게 미안한 말이지만 좋아하죠. 이미 어려요. 어려. 어려지는데 성공했어. 근데 나이에 맞게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 못하면 좀 추한 것 같아. 생물학적으로 젊어지고 싶다는 그건 꿈을 꾸는 거죠. 꿈은 꿈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커나가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노력하고 그러면 되지만 그게 어떤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사람이 추해지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건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를 배웠다. 그때 직접적으로 혼나진 않았어도 어떤 배움이 있었을 거다는 거지. 무책임하면 술주정하고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억이 됐겠지. 두 번째 남자 어른은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주정이 있었어. 주폭이 있었지. 근데 아내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시부모님들로 인해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한편으로는 뭐 훈육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으니까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받는 충격이 더 컸을 수 있겠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고. 이렇게 남편 얼굴에서 떠오르는 시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남자 어른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 아내는 아마도 고난이나 고통을 이겨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 삶에서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을 거야. 그래서 물론 시부모님이 완전 나빠, 잘못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어쨌건 그걸로 한번 무너진 아내는 스스로의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시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하냐라는 거에 이제 한 번씩 욱하는 폭력 성향이 있다. 욱하는 폭력 성향 근데 본인도 있잖아. 막 커피 쏟고 마찬가지거든 지금. 근데 이게 여기서도 지금 그 선생님이 말하는데 그럴 때 보면 시아버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그리고 남편이 이제 주말에 쉴 때 잠만 잔대. 남편이 365일 중에 5일 쉬는데 주말에 일을 조금 덜해도 그때는 좀 잠을 자야지. 아내는 이런 말은 어쨌건 아내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인 면도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아내는 약해요. 지금도 약한 상태야. 강해져야지. 그래서 애인 상태로 멈추는 거야. 주말에 잠만 자는 모습도 시아버지랑 똑같아 보인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애 같은 소리냐고 지금. 시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묘사가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남편에 대해서도 자고 있어? 시아버지랑 똑같아. 벌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잠을 자야지 그렇게 일을 하지. 실은 그리고 잠은 어쩌면 낮에도 누워 있는 본인이 더 시아버지랑 닮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더 누워 있잖아. 남편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때 계속 누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도 여기 조금이라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면 그냥 전부 다 똑같다 이래 버리는 거지. 이걸 이제 투사라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가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옮겨버리는 거지. 근데 다르다. 남편은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게 남편이 감정을 스스로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어. 아내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쏟아내면 참아버리는 걸로 노력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는 건 맞지. 근데 그러다가 터질 수가 있단 말이죠. 내 아내는 그걸 봐주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니까 계속 칭얼대기 급급하죠. 남편을 괴롭힐 때 시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그 상황에서 얼마나 비참했겠나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안 가. 그 시아버지에게, 술 취한 시아버지에게 그런 어떤, 물론 앞뒤 맥락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를 떨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아버지, 당신 내가 네 아들 괴롭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복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 아들에게 그게 상처가 대물림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괴롭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살면. 그래서 이게 본인을 위해서 멈춰야 되는 거지.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클 거라는 건 알겠어.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이 그런 트라우마까지 겪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냐는 거야. 하지만 그런 상처가 지금 본인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남편이 점점 쌓여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남편을 긁어서 시아버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 네가 원인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더 나가서는 시아버지 행동에도 원인이 있었을 거라는 거를 암시하기는 하죠. 남편과 시아버지를 구분해서 봐라. 그래, 나중에는 이제 아들도 구분 못하면 어떡하려고. 아들도 남편이랑 닮았을 텐데 얼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시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뭐였지? 아내의 고립. 이때 이거 찾아내는 거 상당히 이거 보면서 또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약간 액자식 구성이, 너무 액자식 구성이 심하다 싶기도 했고, 어릴 때는 집에 자주 나갔는데 집 장만하고 난 후에 그때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어릴 때는 어쨌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겠죠. 나이가 많이 어렸으니까 집을 새로 얻기는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야 시부모님이 없어. 여기서는 집 밖에 나가면 시부모님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못 나가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아내는 집 밖에 그래서 두려운 거구나. 근데 이사를 갈 수 있으면 가야지. 가는 게 맞지 이거는. 소비를 좀 줄이고 일을 줄일 수 없나? 소비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시아버지가 사는 사거리 근처는 가기 싫고 지금 무서운 거거든.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음. 본인과 본인의 이상의 모습이 다르다. 남편도 그쵸. 남편도 스스로 자기가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보고 참고, 아니, 본인도 놀라서 참고 있겠지. 시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과는 말하기 싫어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며느리였으니까 안 좋게 볼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걱정 심해지면 망상이다. 본인은 시아버지는 아버지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졌다. 근데 스스로가 세장에 들어간다. 약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정신과 진료 가냐. 근데 올 봄까지는 직접 가고 그랬는데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대요. 아내의 처방약을 보니까 이게 안 맞는 약을 먹고 있어. 그래서 난 이걸 보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병원에 안 가니까 직접 안 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직접 안 가고도 이런 약이 처방된다는 게 놀랍긴 하네. 비대면 진료가 되니까 뭐 되겠지? 물론 약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아내가 하는 말이 진짜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야. 저한테 맞는 약 찾으려고 정신의학과 약을 독학했다. 뭐 자기가 지금 이러니까 사자 직업 얘기를 하고 뭐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 본인이 정신의학과 약을 독학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이가 없어. 이게 애들은 그 내 현재 행동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모를 뿐더러 자기에 대해서도 메타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과한 꿈을 꾸거든요. 그게 지금 아내에게서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본인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야. 맞는 약을 찾아서 바꿔보기도 하고 지금 직접?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저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직접 공부를 했대. 그래서 약이 산으로 갔구나. 행동을 한 거야.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자기 진단으로 처방받은 약은 매우 위험하니 경계성 성격장애에 가깝다고 본인이 판단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그런 증상 아니다.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변덕이 심하고 기분이 극과 극이다. 이렇게만 따지면 아닌 사람이 어딨어. 기분이 극과 극이지 당연히 변덕이 심하니까.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뭐 반 이상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선생님도 증상이 그 정도 아니다 너. 응? 지금 보면 나랑 얘기할 때 전혀 그런 모습 없으니까 지금 딱 남편과 관련됐을 때만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근데 그거는 또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한 것인 거지. 그리고 지금 남편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애들한테 함부로 안 대하고 일부러 더 친구처럼 대하려고 하고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지. 저것도 쉬운 일 아니야.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막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둘째밖에 안 봤지만. 그런데도 애들은 아빠 편 안 들고 엄마 편 들고 엄마 편 든 이유는 아빠가 너무 바쁘다.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실은 남편은 기본적으로 회피형이잖아요. 회피하는 성격이라 타인의 감정을 읽거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고 일도 그 회피처예요. 일로 도망쳐 있는 거야. 책임감이 강한 회피적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회피처죠. 희생하는 남편. 인정 욕구가 거의 없는. 인정 욕구를 포기했다고 봐야겠지. 나의 장래는 없지만 평범하게 살았으면 한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힘들지만 참고 버텨야 한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렇겠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금 조용하지 않으니까. 인정을 포기했다는 건 그만큼 인정받길 원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포기했으니까 아내에게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냐. 그래, 맞아. 아내가 시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면 이 부부의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되긴 할 거야. 선생님이 봐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혼의 위기의 부부가 오히려 아니죠. 두 사람은 나름대로 그 약간 그런 것 같아. 바퀴가 빠진 자동차를 어떻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근데 굴러가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를 사랑해. 근데 어떻게 고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충 막 대나무로 꽂고 뭘로 꽂고 해갖고 어떻게든 굴러가는 상태야.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방법만 알면 다시 잘 수리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뭐 시아버지 인형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자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저게 좋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머릿속에서 시아버지와 그걸 분리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그렇게 상담받고 마음 편해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이참에 딸 하나 낳자 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아내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 마음도 표현하고 해야지. 지금 아내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지그시 이거 봐봐. 지금 마음을 그래도 솔직하게 선명하게 펼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잠만 자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도 아내는 지금 내가 걱정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닌가 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도움이 됐을 거야. 자기가 생각해놓은 꼬리표에서 스스로가 빠져나온 거잖아 지금.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나는 못 고쳐 이거에서.
나한테 관심을 줘 달라고 너한테 그랬지. 이런 걸 보면 아내도 자기를 알고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부 심리극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내는 자기 모습 보면서 한심해 보였다고 반성하고, 남편은 자기가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지쳐 보였다고.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 일을 겪고 와서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의 현장과는 실은 다를 거야. 돌아오니까 멍이 들어 있었어요 라는 거는 멍이 들랑말랑한 일이었을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묘사들을 보면 이제 실제로 이런 정도 일이었겠구나라는 거는 유추는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했다가 그냥 그래도 이제 뭐 어쨌건 이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어떤 문장을 보고 실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떠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까 봐 그냥 말을 붙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폭군 같은 사람으로 아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어요. 술을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는, 화가 나면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사를 맞고 누나하고 저한테는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 주사가 심했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또 주사는 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담아놓고 터트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안 만나고 있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거의 2년을 안 만나고 있는 상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땐 어머니 임종도 못 받고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고 그런 것 때문에도 있었겠지. 남들이 봤을 땐 왜 아직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냐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두려움. 맞아. 그게 정말 크지. 그걸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아내도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아버지 앞에 두면 엄청 두려울 거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실은. 엄마가 아들을 많이 찾았을까요? 엄마 생각을 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군요. 그 어머니의 목소리로 그 얘기를 듣거든요. 이 남편이 엄청 울어. 진짜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슬퍼요. 엄마가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네 맘 다 안다. 그렇게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어디서도 못 들었단 말이지. 지금 아내는 뭐 꺼져라 이런 말 하면서 나가고, 이제 잘 살으라고 그런 말 듣고 이제 안 싸우겠다. 그렇게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음,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야, 진짜 이 결혼식도 늦게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애가 몇 살 좀 컸을 때인데, 참, 어린 애들이 결혼해서 고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부 관점에서 아내 입장에서만 나와서 그렇지, 실은 다른 관점으로도 보면 얘기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아내는 반성하고, 제가 이제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가족을 못 지키고 금전적으로 힘들게 해서 그렇다. 근데 아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뀔 수 있다기보다 그 시간을 제가 벌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내를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아내를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남편은 심리극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본인의 트라우마를 좀 이겨내는 과정을 해요.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 이걸 하면서 여기서도 막 그 깊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실은 굉장히 회피적인 성향이고 자기의 감정을 외면하면서 살아온다는 사람이 이렇게 터트린다는 건 한편으로는 뭐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필요한 작업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아내가 본 게 되게 아내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내는 뭔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를 또 딱 확실하게 또 한 번 믿으면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니 이런 것이 아내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도 힘들어도 할 수 있어라고 남편이 이제 진지하게 말하고 버텨보려 하겠다. 여기서 이제 엄마가 아빠 대신에 가장 노릇한다고 일만 하셨대요. 엄마가 일만 한 케이스네. 아빠가 가장 노릇을 못했어요. 아빠가 가장 노릇도 못하고 술만 좋아하는 완전 그런 사람이었네. 그러면 아빠는 무기력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사람이네. 그러면 지금 이 아내는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어? 술만 안 마신다 뿐이지 아빠처럼 살고 있잖아. 엄마를 닮아가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시댁 식구는 신랑 하나 믿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 아버지보다 더 폭력적인 모습. 술 좋아하고 가족 괴롭히고 임신했을 때 아침도 못 먹었대. 아버지가 아침을 안 드시니까 제가 먹을 수 없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집안이었네. 밖에 안 나가는 이유는 그냥 사람이 다 싫었고 유년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는 또 시부모님하고 갈등으로 커져가고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을 조심해야 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밖에 나와서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사람을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분노를 그쪽에다 쏟아내. 시아버지 트라우마는 아내를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남편의 도움으로 벗어나 보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 부르는 뭐 그런 지지받는 경험을 하고요. 용기를 내서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는, 그리고 서로가 미안해, 괜찮아 하면서 서로가 이제 보듬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어쨌건 트라우마도 있고 부족한 면도 많지만 어쨌건 두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